최근 정치권 흐름을 각 당을 대표하는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입니다. 네, 다음은 박성중 바른정당 원내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바른정당 원내 부대표 서초월 지역 박성중 의원입니다. 예,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입니다. 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네, 박영수 특검팀의 1차 수사 시한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질 텐데 지금까지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합니다. 네, 400억 원대의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재소환됐죠. 우병우 전 수석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총평을 좀 먼저 들어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수석 대변인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특검이 그동안 국민적인 뜨거운 지지와 관심 속에서 수사를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들 보면 특검이 잘하고 있냐에 대해 보통 60% 후반에서 70%까지 나오는 것이 그 객관적 지표라고 봅니다. 특검이 우리가 산행으로 치면 지금 7분 응선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까지 해서 이 거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 눈앞에 봉우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마지막 봉우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수사 기간을 갖고 또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파헤쳐 왔는데 이걸 차분하게 정리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6명이 구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특검이 13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속돼서 나온 모든 범죄 혐의들을 갖다가 우리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밝힌 데 있어서 이 적폐청산에 특검의 역할이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한 최대 현안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더욱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습니다. 또 이재용 부의장에 대한 구속이 됨으로써 정경유착의 구체적인 또 근본적인 문제들을 수사할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분발을 기대하고 국민적 지지 속에 충분한 수사기관 확보가 최대 현안, 절실하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아직까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원내대변인의 총평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최근 특검의 행보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특검은 최순실 등 민간인의 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기소하는 것이 원래 그 목적인데 마치 특검은 기업인을 구속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것도 특히 이재용 그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흐릅니다. 그 이유는 뇌물죄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켜야 대통령을 뇌물죄로 저거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이 사태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보다는 대통령을 뇌물죄라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K재단이나 미르재단에 대한 이 기부를 권유한 것이 뭐 강요죄나 또는 다른 뭐 비밀 누설죄 이런 것으로는 더 이상 탄핵 사유가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굳이 이 뇌물죄를 엮으려고 지금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까 지금 윤관석 수석 대변인께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그 이제까지 특검은 격가지로 자꾸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이라 보더라도 방금 이 자유한국당 정태욱 선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왜 비판을 받는지 다시 한번 좀 첫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로는 국민께 사과한다. 말로는 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반성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방금 말씀 자체가 국민에 대해서 진짜 사과를 하는지 또 진짜 반성을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누가 봐도 이재용 씨 뇌물은 명백한 거고 대통령의 뇌물은 법리적으로도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친위 호위 부대로서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당히 유감이고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90점 정도 잘했다고 주는데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이재용 씨 영장 청구할 때 사실은 조금 머물거리면서 영장 기각할 빌미를 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연예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만 해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장관, 수석, 차관, 뭐 비서관들 줄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사건은 그 기껏 해봐야 지난번 이제 1차 영장 기각되고 비판 받으니까 박상진 씨 한 명만 추가로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장충기 사장이라든지 또 최시성 씨라든지 영장 청구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검이 영장 청구 범위를 스스로 좁힘으로써 여전히 아무리 특검이라고 하지만 이 삼성 재벌 권력 앞에서는 취약하다라는 점을 일정 부분 좀 드러낸 점이 있어서 네.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체로는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게 지금 태산처럼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어쨌든 기간 연장해서 특검이 앞으로 한 30일 또는 뭐 법이 개정이 되면 50일 기간 동안 열심히 더 수사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바른정당의 박성중 원내 부대표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특검이 제시하고 있는 14건 중에 한 7, 8건이 거의 완성된 것 같고 또 뭐 남아있는 것 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라든지 좀 더 세세한 어떤 수사라든지 또 다른 대기업에 대한 어떤 수사 문제 또 기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우병우라든지 이런 특혜에 대한 의혹에 대한 문제 또 기타 어떤 정부 각종 인사 개입에 대한 문제 이런 큰 덩어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그 평가하기는 이르다. 다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것을 제대로 좀 보여주라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네 당의 총평을 좀 들어봤는데 이 가운데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 될 텐데 어제 이제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고 각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종료일 28일에서 연장되어야만 범죄자를 눈앞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개를 넘어서는 수사하고 피의자신 국민들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공정이 용서하는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시민들의 의견 역시도 좀 나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이제 총평에서 나왔지만 세 당의 입장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이제 반론권을 조금 더 많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특검 기간을 과연 연장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윤관석 수석 대변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저희는 일찌감치 특검에 대한 수사 기간은 반드시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는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날 야3당 대표 회동 때도 이 사항이 중요하게 다뤄졌고요. 오늘도 원내 교섭단체 네. 4당이 만나서 3개 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법이 작년 11월 14일 날 만들어질 때 120일짜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일간의 준비기간, 70일간의 본수사기간, 나머지 필요할 때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법을 갖다 만들 때 합의했던 각 당의 대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법은 한 번 하고 뭐 준비한 다음에 본 단계 갈 때는 또 뭐 새롭게 평가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사하다가 새로운 수사가 미진하거나 새로운 수사 사실이 나왔을 때는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그 연장을 승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현재 약간 부정적인 듯한 뉘앙스로 계속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만들 때 더욱이 행정법적으로 기속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연장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새롭게 심사해서 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붙인 것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에게 비춰줄 때 잘못한 특검에 대한 수사 농단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사기획 연장을 입장을 밝혀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21일까지 화요일까지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상식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는데 뇌물 공유자는 지금 구속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조사도 하고 또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거 하다가 10일 있다가 28일 종료가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수사 진행하다 뚜껑만 열어놓고 그냥 스톱돼 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거 마무리가 되고요. 하나 더 소개하면은 내일 아마 보도될 건데 그 중앙 유력 언론 매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특검 연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70.9%가 찬성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특검 연장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25.2%. 뭐 압도적인 차이가 이미 특검의 현재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이번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더 이상 혼란과 논쟁이 되지 않도록 그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이 여의치 않게 되면은 저희 야당들, 저희 당을 비롯한 야당들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지금 발의하는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국회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갈 것입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행정행위이고 법으로 정해진 부분을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중간에 끝나서는 안 된다. 수사 정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여론도 이 부분을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이야기를 또 듣고 나머지 당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저희들 그 입장은 기본적으로 특검은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리적인 논쟁을 하기 이전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뭐 특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보다도 총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현재의 이 사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특검이다, 탄핵이다, 그다음 태극기다, 뭐 촛불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 북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이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아까 그 윤관석 수석 대변인께서 황교안 대행의 묵묵부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법안에 보면은 3일 전에 이 연장 여부를 신청하게 되고 특검이 끝나기 전까지 답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정신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실제 특검이 지금 이제까지 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까지 했는 걸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기업인 수사에 대해서 기업인 수사보다 기업인을 그냥 구속시키는 것 자체가 뇌물죄로 구속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듯 했고 이미 법원에서 한번 합법적이다는 말은 했습니다만은 블랙리스트 수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검법 안에 있는 15가지 수사 내용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건데 굳이 그거가 엄청난 시간을 또 거기 들였고 이런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을 어느 정도 종료하고 만약 미지한 부분이 있다면은 별도로 우리 검찰의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야당 쪽에서는 특검은 헌법재판소는 빨리 신속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은 또 무한정일에 늘리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계속 끌고 가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24일 날 사실상 그 변론이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시키고 28일 날 특검을 종결시키고 이제는 더 이상 촛불을 쳐들고 가가지고 탄핵을 하라 그런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탄핵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향후 우리나라 정치적인 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저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대변인께서 질문 드리면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반론을 들으셨을 텐데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보는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해놓고
특검보다는 시간을 늘려주는 게 과연 앞뒤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아이, 뻔한 얘기 아닙니까? 헌재 기간은 늦게 가면 갈수록 재판관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3월 13일 되면은 지금 8명 하던 게 7명으로 없어지고 또 날짜 가면 6명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심리가 안 되는데요. 빨리 해야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이 정도 범죄 사실이 전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나왔는데 헌재 탄핵을 미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늘어지면서 나라가 더 혼란으로 가는데. 특검 수사요? 왜 늘려야 되냐고요? 아니, 당장 황교안 자신부터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특별감찰관 공중분해되고 이석수 특감 공중분해되는데 그러면 황교안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은 거기에 관여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 황교안 총리가 작년 국정감사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최순실 얘기 나오면 그런 유언비어를 배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수사해서 사법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머리가 나쁘고 눈기가 안 뚫려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부역자가 황교안 총리 본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특검 기간을 연장을 못 하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건이 그럼 특검 연장을 안 하면 검찰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검찰에 가면 검찰 상층부 지금 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전부 우병우 씨 있을 때 다 임명됐던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네. 당연히 특검 수사는 길게 가야 되고 예. 헌법재판은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은 거죠. 아니, 그 당연한 이치를 왜 물어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정태호 원내대변인께 다시 한번 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물론 뭐 수사를 시간이 많이 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지금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국정의 상황이 너무나 무한정 늘어지고 특검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히 일반 검찰로 하기에 어려운 거를 70일이라는 기한을 정해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70일 동안 다른 많은 사실 시간을 허비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료시키고 이제 아직까지 28일까지나 며칠 남아 있으니까 마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지. 그러면 수사 상황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조그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무한정 늘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진 수석 대변인께서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빨리 판결을 내리자. 그리고 이 특검은 불명확하니까 그냥 하자. 그건 논리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특검 자체에 대해서 늘리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구속 많이 시키니까 국민이 시원해 하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이 상황은 종료시키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시만 짧게 좀 반박을 제가 드리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일반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처음에 고발이 됐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처음 실시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3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검찰이 이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자세, 최순실 씨 외국에서 들어올 때 공항에서 그대로 패스했습니다. 공항 들어올 때 핸드폰이라도 뺏었으면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많이 나왔을 거요. 네. 알겠습니다. 박성중. 예. 네. 지금 부대변인. 논의가 약간 옆으로 가는데요. 헌법재판소하고 특검은 다른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통령의 직위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가는 것이고요. 네. 특검은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에 대한 헌법 가치 위반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대통령의 직위를 중지시키는 것이고 특검은 일반 법률에 위반 범죄 행위를 전부 조사해서 검찰에서 못하니까 특검에서 다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특검을 왜 연장을 해야 되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 70일이 좀 많이 아까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많이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 두 번째는 그 현안 남은 사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인을 내놓지 않는다든지 또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기일을 정해놓고 가지 않는다든지 네. 대민조사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연장의 어떤 가능성도 되고요. 세 번째는 역시 아까 뭐 말씀은 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이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민심에 어느 정도 순응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 당당하다면 왜 그걸 연장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묻고 싶고 네. 정말 그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말 이걸 당당하게 우리가 국익의 큰 나라의 관점에서
대국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말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치대국 약팽소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작은 물고기 굽듯이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박태국 대변인.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감정에는 호소가 잘 될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특검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태 자체는 대통령을 기소하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헌법상으로 지금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건 오로지 대통령을 뇌물죄로 그냥 몰고 가는 그런 것이 지금 문제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문제를 삼지 않는 나머지 문제에서는 할 만큼 수사를 충분히 했고 오히려 격가지를 얼마나 나가고 있고, 지금 더 수사를 내가봐야 아까 우병우도 하는 거 뭐 그렇다 치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기업들 다 이제 잡아넣어가 우리나라 1대 기업부터 10대 기업까지 다 잡아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 뇌물죄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됐고, 그럼 대통령을 진짜 뭡니까? 구속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거는 대통령이 탄핵이 만약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 바로 새롭게 하면 될 일이지, 지금 특검이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제 끝내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그 대통령께서 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 결정이 내린다면 그때 가가지고 새롭게 이제 해야 될 문제이지, 네. 이걸 지금 특검 자체에서 대통령 수사까지 이거 뭐 대통령 수사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이제 1번 재벌 첫 번째를 구속시키는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계속 구속하다 보면 언제까지 50일 연장? 50일 아니고 1년 이상 연장해야 된다고 까지는 생각합니다. 아니고. 네. 예, 그 특검은 우리가 특검법을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일간 연장할 수 있는 것까지만 현재 법 내용인 것입니다. 이 법 내용에만 충실하게 수사기간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있고 법적 근거가 있고 실제 주요한 정당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명확히 말씀드리겠고요. 수사가 미진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특검이 만들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상상기간 했는데 6명 구속했어요. 특검에서 13명 구속했습니다. 구속이 능선 아니죠. 하지만 범죄 내용에 따라서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습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또 청와대 압수수색도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문고리 3명 중에 지금은 이름이 사라져버렸는데 계속 증인 출석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수사를 회피했던 이런 분들에 대한 다른 분들도 문고리 3명 있지 않습니까? 정호성 씨 외에도 이재만 씨라든지 안봉근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병우 전 소위도 이제 영장이 청구됐고요. 네. 다른 재벌 기업들을 구속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이제 같이 공모를 했다라고 보여져서 영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를 했던 것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 거고, 방금 보니까 TV 모니터도 나오는데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이제 대행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가지 않도록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입장 차이가 좀 뚜렷하고 새 당의 입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 당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의 얘기까지는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제 최종 변론 기일 좀 3월달 이후로 넘겨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죠. 이 부분이 과연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굉장한 그 사법적인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당하게 적이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 여부조차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수용을 하자, 그런 분위기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촛불을 더 높이 지켜들자라든지 그 다음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헌정을 유린하는 것을 선동하는 겁니다. 원래 탄핵 자체도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결이 되지 않으면은 촛불을 더욱더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또 시민혁명을 하자. 촛불혁명을 하자. 그거는 헌정을 중단하고 폭력적인 것을 선동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피해야 될 말을 자기 먼저 말을 꺼내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광석 대변인. 네, 헌재 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입장을 갖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로 넘어갔죠. 상당한 시간 동안 헌재가 나름대로 충분한 절차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리를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변론을 이제 24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떠한 것도 내 책임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검찰 수사 받겠다고 국민 담화에서 밝혔다가 그 막 약속 뒤집었습니다. 특검 수사 받겠다 했지만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보도를 보면은 그 특검 수사도 안 받겠다는 식의 또 내용을 논의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는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헌재 탄핵 일정을 갖다가 뒤로 밀어볼까? 3월 13일 그 이정희 재판관 퇴임이면 7인 체제가 됩니다. 헌재가.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탄핵 일정을 밀어갖고 탄핵을 피해보려는 이런 작전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무더기 증인 채택, 또 무의미한 질문에 그 지리한 그 나열, 그리고 또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이런 것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임명된 헌재 소장입니다. 이분이 퇴임하면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리는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가셨습니다. 혼자 그런 입장을 밝혔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 초유의 국정 중단, 헌정 공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리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한민국을 정말 다시 우리가 국정농단에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헌재의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지연시켜 보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 그동안 응하지도 않다가 마지막에 제시하는 건 꼼수 중에 꼼수라고 생각하고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네, 박성중 후대표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시간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 3월 13일 이후에 현재의 어떤 선고를 통해서 기각이 결정이 났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2월까지 대통령을 하십니다. 하시지만은 3월부터 2월까지 11개월 동안 국정 혼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많은 문제점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굉장한 문제점을 처음에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월 이후에 대통령께서 일단 대통령을 떠나시면 사저로 가게 되십니다. 사저로 가게 되면은 사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구치소에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바로 조사가 들어가서 수위 있고 조사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또다시 제2의 노무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1년 더 하려고 11개월 더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오점을 정말 우리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으로 될 수밖에 없다. 역사에 앞으로 100년, 500년의 역사의 교과서에 남고 정말 연속국의 어떤 주인공으로 남는 그런 대통령으로 되어야 되겠느냐. 정말 저는 지금 이 순간에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재선 운동할 때 20% 앞섰습니다. 자기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밑에 부하들이 다른 당에 도청을 했습니다. 자기는 전혀 지시한 적도 없고 또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혀 몰랐다 했는데 나중에 보고받은 적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밝혀져 가지고 결국 하원에서 탄핵당하고, 하원에서 탄핵당할 때는 거짓말을 했다는 그 이유로 상원에서 결국 탄핵당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포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해주고 그분이 이제 뭐 지금은 괜찮은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또 보수 세력이 쾌멸합니다. 완전히 붕괴됩니다. 이 보수 세력의 어떤 잔존, 앞으로의 어떤 그걸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국가의 어떤 그런 차원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 전에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을,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대변인의 얘기도 듣습니다. 그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보면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인들 많이 신청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거 신청을 했고 그 증인들이 안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워낙 명약관하게 이거는 이제 의도가 보이는 전술이고요. 사실 국민들이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대졸학력 90%인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런 국민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고요. 방금 박성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일이라도 하야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정말로 진솔하게 사과할 거 사과하시고 처벌받을 거 처벌받겠다라고 그런 마음 자세로 가시면 나중에 혹여 뭐 어떤 길이 열릴지도 모르죠. 그건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 달린 문제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언제 재판관 하나라도 더 줄여서 반전을 노려보시겠다?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곰곰 대통령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해서 다음 대통령이 무슨 특별 사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얘기도 안 되는 게 돼. 물론 국민들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국민들의 마음을 물론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밝힐 것은 밝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어떤 정치적 조치도 할 수 있다. 예. 그런 여지가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이게 그거는 제 대통령이 대통령이 하기다 대통령의 뭐가 몫이다. 아닙니다. 이런 지금은 이제 헌재의 결정에 네. 그 따르고시고 예. 존중하는 게 가장 예. 정답이라고 지금 봅니다. 이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 이정미 그 대행을 포함해가 재판관들 자체가 굉장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아마 지금 이야기하신 걸 다 짐작하고 계시니까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이제 심리 진행 과정을 따르는 것이 맞지 여기에 이거를 다시 우리가 뭐 예단회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이슈로 떠오른 또 안보 경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시작될 텐데요. 각 당을 대표하는 네 분과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갑니다. 먼저 주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이어 김정남의 피살로 이번 주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더욱 고조됐습니다. 정치권 또한 출렁이고 있는데 각 당이 안보 이슈 대립각을 내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 이거 보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대성 공단을 더 넓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것이 뻔한 현금 달러를 퍼주겠다고 공언하는 민주당입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표를 의식해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정당, 이런 후보에는 국가 안보를 맡길 그런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겠지만 또 혹시라도 이런 또 안보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안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상황이 지금 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과 안보 문제는 보수층의 결집을 갖고 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매번 정치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안보 이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도 과연 이 이슈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윤관석 수석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북풍
이른바 북풍이나 안보 문제가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안보 이슈가 이제 정치권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소위 바람으로 많이 표현해서 북풍이라고 했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보수층의 이제 전유물이 되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났습니다. 최근에 선거에서도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2010년도부터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북한의 그 도발, 또 미사일 발사. 제가 통계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14년, 15년, 16년 3년간 미사일 발사를 무려 24회를 했습니다. 40발을 쐈습니다. 작년 총선 때도 그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그 핵 개발은 당연히 규탄받아야 되고 저지되어야 합니다. 또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사일 발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 부분을 갖다가 인위적인 어떤 그런 그 국민 불안을 과도하게 조성을 해서 그 색깔론으로 간다든가 또 북풍, 신북풍 이렇게 만들어 갖고 뭔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국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남북 관계에도 저해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선거에는 더욱이나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최근에 그 각종 선거 결과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저 미사일 발사하고 최근에도 이제 뭐 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궤도 이동식의 그 미사일 발사를 실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도 여야에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듯이 앞장서 규탄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대응책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도 국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보, 외교 이런 문제들은 혹여라도 저희가 취약점을 드러내서 불안하게 될까봐 저희 스스로가 원내 일당으로서 대단한 책임감을 갖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 내에다가도 경험 있는 과거 정부의 경험 있는 안보자문회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수시로 외교와 함께 결합해서 이걸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유능한 안보정당을 표방하고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 안보에 대해서 그 준비가 부족해서 뭐 문제가 있다 이렇지 않습니다. 어디보다도 더 대안을 낼 것이고 또 현재 우리 외교와나 안보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안 문제들,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정부가 3년간 사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사일 발사 횟수와 발사 숫자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남북관계 완전히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더 우리 유능한 안보정당인 민주당이 원내 일당으로서 해결할 책임을 가지고 안보 문제를 대책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네, 정세욱 대변인께도 뭐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 문제가 보수층의 결집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 같지 않다라는 또 이제 반론도 있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그 윤건석 수석 대변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 북풍을 그 이슈화 시켜가지고 표를 얻겠다, 그게 뭐 보수표든 아니면은 진보표도 넣겠다 하는 거는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우리 대선 후보들이 하는 그 말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먼저 그 대선 후보는 아닙니다만은 추미애 그 민주당 대표께서는 김정남 피살 사건을 안보 장사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다음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안보를 대선 쟁점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저는 이거를 보면 김정남 그 피살 사건이나 또는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하는 것 자체가 혹시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냥 걱정하는, 진짜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가지고, 오히려 정말 안보를 걱정하는 대통령 후보나 당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 정말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는, 만약 군복무를 1년간 단축한다 하면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 그 하사관이나 장교를 육성하든가 아니면 안보 자체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을 스스로 하면서 이 또 자기들한테 불리하고 또 북한의 그 김정은의 폐륜행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북한의 그 미사일이라 하는 정말 위협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 대선에서 유불리만 따지는 종북몰이를 할까봐 걱정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경진 대변인, 오로지 대선 유불리만 본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군대 안 갔다 왔지만 우리 안철수 문재인 이런 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저도 군 법무관으로 군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NSC 회의 들어가는 사람들 찾아봤더니 5분의 4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북한이 위험한 집단이고 굉장히 뭐랄까 내부적으로 독재 민주주의가 정립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는 집단이라는 데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고, 네. 그 집단을 어떻게 상대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가느냐라는 목표는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사드 배치가 이게 현실적인 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군인들 사병을 지금 21개월 복무해서 1년으로 줄이는 것이 그게 큰 틀에서 보면 국방 효율을 증대시키느냐 안 증대시키느냐, 이런 각각의 논쟁이, 그건 여야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남경필 지사 얘기한 것이라든지 지금 또 우리 경남지사 김두관 지사 뭐 모병제 얘기했던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일맥상통이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에 보면 아니 군대가 첨단 군대 아니냐, 미사일 한 방 쏘면 이게 뭐 수억짜리고 수천만 원짜리고, 이게 포탄 하나 쏘면 이게 몇백만 원짜리인데, 이게 군대 들어가서 기껏해봐야 뭐 10개월 1년 된 애들 이게 전역할 때까지 해봐야 이거 제대로 조작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 무기 자체는 몇십억씩 되는데, 네. 그러느니 차라리 하사관 위주로 모병제로 가서 군대의 어떤 무기 체계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대군에 오히려 맞다, 그런 얘기들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 시스템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를 위해서 최적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는 문제지, 야당이라 그래서 무슨 안보를 무시하고 여당이라 그래서 무슨 안보에 집중돼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무기 환경, 또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인구 체계, 또 북한의 변화하는 여러 가지 어떤 내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따름이지, 누구는 뭐다 또는 뭐 이게 군대 기간을 사병 기간을 단축시킨다, 이게 곧바로 안보에 대해서 무슨 이 파퓰리즘적인 주장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당의 입장들이 각각의 대선 후보에 따라서 아주 복잡다지하게 이렇게 갈려 있고, 저희 당만 해도 사드에 대해서 또 최근에 다시 논의하자라는 당내 의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네, 반대하고 있는데, 네. 이게 상황이 수시로 조금씩 변화가 되니까 각자 머리를 앓고 이게 최적의 어떤 솔루션이 무엇인가, 이걸 고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성주 부대표 네. 얘기를 듣겠습니다. 우선 유능한 안보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것은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우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북풍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그 첫째로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 메가톤급 폭풍 아닙니까? 그 작은 뭐 태풍 작은 거는 와봤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난 대선을 16대, 17대, 18대를 한번 스크린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는 북풍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3대 대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북풍에 대한 피로감, 어느 정도의 어떤 관심도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영향력이 적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북한 김정은은 다음 우리 차기 정권 대선 후보는 북한의 인사가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보 정책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고 우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저희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안보에 대해서는 가장 우클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보 정책에 대한 문제는 공동위원회를 여야가 설치해서 정말 남남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목소리를 해야 중국에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한 목소리를 해야 중국에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미국에도 일관되게 협상해서 어떤 신뢰성을 줄 수 있고, 북한에도 어떤 우리의 시그널을 줘가지고 네. 정말 안보가 안정되지, 지금 나오는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안보 정책이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뭐 핵심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뭐 중국과 우리 외교부 장관 간의 입장차도 확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이 사드를 그러면 현재 정권에서 배치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넘겨야 되느냐, 그 위에 넘긴다면 과연 미국과 새롭게 협상을 할 수가 있느냐, 중국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부터 들을까요? 사드 배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뭐 이제 후보별로도 약간씩의 뭐 그 입장이 차이는 있죠. 네. 하지만 저희 당의 당론은 뭐 찬성이다 반대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전략적 신중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조금 돌이켜 보면은
2014년 15년 상반기까지는 배치하지 않는다. 계속 정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15년 여름 7월이죠. 그때 이제 배치한다고 했죠. 사드 배치의 절차성에 있어서 굉장히 졸속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다 보니까 사드를 배치한다는 그 영남권의 그 성주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주 지역에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 주민이 참가해서 반대를 했고 거기에 여야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졸속적인 추진의 문제점은 뭐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을 해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용적으로 지금 사드 배치가 북한의 이런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북한의 남쪽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 체계를 갖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다 동의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런 점에서는 안보에는 여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그것에 군사적인 어떤 무기가 들어온다. 이것이 단순한 총환자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고도의 무기 체계가 들어오고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드 무기 체계, 군사 체계 배치는 이 외교적이고 또 안보적이고 또 전방위적인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적인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보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무기를 도입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확실하게 방어할 체계를 갖춰나가는 그런 안보적 차원에서의 문제는 저희도 얼마든지 접근해서 논의할 수 있고 갖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이제 동북아의 균형 외교 문제 또 군사력의 배치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뭐 중국의 반발이라든가 또 뭐 최근에 러시아도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군사무기 배치하면서 외교 문제나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또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막아나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익 중심의 군사 무기 체계의 배치, 또 안보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민생에 주는 피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면은 졸속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정책을 그대로 가속할 것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더욱이 국회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뭐 그 입장을 가지고 국회에서 전혀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차기 정부에서 국회의 논의도 심도 있게 거쳐가면서 필요한 비준도 받고 해갖고 이 사드 배치는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졸속적인 추진 과정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또 부정적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신중함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도 거쳐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황 대행이 그냥 미국과의 재협상이 어렵다. 그건 뭐 법률가 출신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외교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도 정권 교체가 발생했고 우리도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후에 과제로 넘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국익에 맞습니다. 네, 다음 정권에서 국익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태욱 대변인님. 예, 사드 배치 결정을 뭐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순간에 그러면은 사드 배치가 지금 거의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만약에 다음 정부들을 미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혼란과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 다음 정부를 밀어가지고 사드를 배치를 안 한다. 실제로 과연 그 민주당이 집권했어도 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 안 한다는 예, 그러니까 안 했는데 그래 다음 정부를 밀어가지고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겪게 될 주권 국가로서 안보 문제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국의 눈치 때문에 안 했다고 실제로 어떻든 간에 그런 비난이나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 항상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와 달리 뭐 어려운 정책 용어로 국가 이성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양보했다 하는 그런 실제 과정은 어떻든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썼을 때 그 다음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정권을 넘겨가지고 막 수많은 토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토론도 하고 시민단체 토론하고 온갖 토론을 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다. 그럼 그냥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동안의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도 앞으로 이제 뭐 무기 하나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제 국회에서 논란을 하고 그다음 뭡니까 중국한테 가가지고 여쭤봐야 되고 미국 가가 또 여쭤봐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 순간에 사드 배치가 더 이상 논란 없이 결정됐으면은 그럼 차라리 이걸로 가고 혹시
더 다른 무기가 도입된다. 그거는 다음 정부에 가가지고 네. 결정하면 될 일이지. 지금 이미 그 다 결정돼가지고 배치가 다 합의가 다 끝난 거를 그럼 뒤로 미뤄라. 그거는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변인 혹시 반론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차기 정부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누가 집권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얽혔고 실제로 다 배치했다고 하지만 절차에 이제 이 졸속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국쟁 대응체계에서 이렇게 고도의 안보, 군사, 외교, 심지어 주변국가의 경제 문제까지 얽힌 문제들, 민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가속 페달만 밟은 것이 능사는 아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조기 대선이 거의 눈앞으로 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그 부분을 안정된 차기 정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대화입니다. 그냥 결정하고 통보하고 이 길로 간다 이렇게 갖고는 지금 이 글로벌한 세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 협정한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그걸 얼마든지 국익에 따라서는 또 다른 대화를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익의 안보,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북한의 그 남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야욕,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탄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유능한 안보를 만들 것인지 여기에서 군사무기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입돼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려면 아무래도 차기 정부에서 그리고 이것을 가장 국민 여론에 맞게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좀 맞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 대행 체제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그건 박근혜 탄핵 소추가 되기 전에 이미 다 결정된 거를 단순 집행만 하면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속, 이번에는 가속. 네, 가속과 그 부분 했는데 이제 이번엔 김경진 대변인께 질문 드리는데 최근에 국민의당이 재논의 이 사드 배치 당론 재논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당내 얘기하고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아마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아마 화요일 중에 의총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가령 이제 당내에서는 지금 주승용 원내대표라든지 또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이제 배치 찬성 쪽에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이고 네. 반면에 지금 이제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또 저도 그렇고 또 상당수의 의원들은 원래 반대했던 지금 의견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가장 정답이 무엇인가 이제 고민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근데 저희가 진짜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저 사드가 결국은 무기 판매상이 만들어서 팔아먹는 장사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 장사꾼들은 과연 진실을 얘기할 것인지 미국 의회 내에서도 이라크 전쟁 이후에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날아오는 미사일 명중시켰다고 하는 것 중에 90몇 %가 허위 보고였다고 하는 의회 자체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사드 같은 경우도 지금 한반도에서 개성하고 서울이 지금 수도권이 30km에서 50km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고도로 날아오면 이게 1분이면 날아오거든요. 근데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아닙니까? 300km 이상으로 날아오는 것을 방어하는 무기거든요. 그러면 굳이 미사일 이렇게 고각으로 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만큼 300km만큼 위로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몇 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근데 이렇게 쏘면 1분, 30초 1분이면 떨어지거든요. 굳이 북한이 핵폭탄을 한반도에 때리려고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왜 때립니까? 이렇게 때리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기 배치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돈으로 결국은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데 팔아먹는 자들은 과연 사기꾼들이 아닐까? 팔아먹는 자들은 성능을 과장하지 않을까?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어거지로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진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진짜 고민해보고 고뇌해봐야 됩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고 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야 되고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그 어느 누구도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대한민국 현실에서 진짜 필요한가? 그걸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사드에 대해서 예. 사드에 대한 문제는 저희 바른정당이 가장 우쪽에 가 있습니다. 네. 사드는 저희들은 추가 배치 이상계 포대를 우리 자체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성주 사드 포대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1차 목적입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민은 정말 지금 현재 북한의 핵 거의 개발이 거의 완성돼 가는
또 최근에 발사된 북극성2 89도로 쏴도 550km 올라가서 기원장 500km 날아갔습니다. 이것을 바로 쏘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일본의 뿐만 아니라 카암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한국이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의 가장 지원 부대가 일본에 다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육군 부대는 아카토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군 부대는 미치람대가 있는 부대고, 그 다음에 수송선은 사세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의 공군 부대, 가장 주력 미군 부대는 괌에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핵, 북극성2, 잠수함에 쏘는 SLBM 어느 것도 우리 미사일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위권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중국 측에서 사드를 서두르지 말라 해서 만약 우리가 그것을 지연이나 다음 정부에 넘긴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어떤 안보 정책, 군사 배치 이런 것은 중국의 허가를 받고 할 수밖에 없다. 또 거기에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 우리가 미국과 협상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다 연계될 수밖에 없다. 또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인과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고 우리의 논지대로 앞에 정권이 했다면 그대로 밀어서 정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확고한 자위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를 잘 일으키고 대한민국이 부자 돼서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데, 예전에 그 금나라는 몽고보다 인구가 10배나 많았고 국민소득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월남도 월맹보다 인구도 많고 국민소득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침략을 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네 분과 오늘의 정치 이슈에 대한 대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